신자유주의가 왜 시작됐죠? 국가의 실패가 신자유주의를 만듭니다.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자유가 없어야 됩니다. 좀비 행위를 합니다. 좀비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쇼하는 거예요. 청와대의 정책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이름이 앞으로 쫙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뭐모시 하면서 왜 이 무슨 뭡니까? 그거 홍보하고 기획하고 하는 이런 애들 이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세니 뭐니. 쇼하는 거예요. 쇼한다. 립 서비스하고 쇼하고 그 다음에 진영 나눠가지고 저 친구 때문에 안 됐다고. 서로가 삿대질하고 저 친구 때문에 안 됐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돈 뿌리고. 환심 사야죠. 표 사야 되니까.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그 망국에 그 가까이 갔을 때 그 조정이 하던 짓이나 똑같다.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좀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가 붙들고 앉아있어도 되겠냐. 그런데 우리가 국가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국가주의 타파, 그 다음에 국가주의를 우리 넘어서서 자유주의 체제로 가자 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만큼 자유로운데 여기서 뭐 또 더 자유로워야 되느냐.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대통령 욕도 하고, 막 댓글도 마음대로 다는데, 여기서 뭐 더 자유로워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 한번 해봤냐? 실제 일을 한번 벌려봤냐? 조그만한 가게라도 가게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 한번 시작해보면은, 와, 이것이 국가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 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그랬거든. 조선시대 때, 상강행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가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백성의 윤리를 배워왔다고. 게다가 권위주의 정부를 조선시대 때 그런 강력한 국가주의 체제를 경험했지. 일제기에 또 그랬지.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부 넘어오면서 우리 다 몸에 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편한 것만 있으면은 신문에 사설이 그래 나옵니다.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거부터 나와요. 그리고는 뭐 하는가 하면 그거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거든.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 공무원 숫자 많다고 또 가가 두들겨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국가주의라는 게 우리 문화화돼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시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시장이 앞서가지고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맞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선 더더욱 말하자면 사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마치 거짓말하고 사기쳐야지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반대죠.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거짓말해야 되고 립서비스 해야 되고 돈 뿌려야 되고 나쁜 짓 다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다가 신용 잃으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도 아직도 말하자면 그 시장이나 그 다음에 사업 비즈니스맨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게 있고 그것은 마치 컨트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리고 치명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주의적인 입장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건 백성을 졸로 봅니다. 백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백성으로 보고 졸로 보는 거예요. 아까 어디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 혁신만 하더라도 일반 학부모들이 하는 혁신은 그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들이. 아니 자기 자식을 나쁘게 교육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들이 200명, 300명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학교 시설까지 다 지어놓고 선생님까지 다 모셔놓고 교육시키겠다고 하면은 최소한 학력은 인정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너들이 하는 건 교육 아니래. 학교라는 이름도 붙여. 대안학교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학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붙이냐?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학교라는 말도 사용하지 마라. 학교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하고 잘못하면 오해가 사가지고 진짜 학교인 줄 안다.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를 3000cc 이하 타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시, 군, 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 출장 가면 출장비하고 그 다음에 밥값을 공무원 출장비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 해서 딱 묶어놨습니다. 아니, 자치를 하라고 했으면서 자치하면 밥은 자기가 알아서 먹도록 하니 그거부터 자치 시작 아닙니까? 출장비를 얼마 쓰는지 그거고 그거부터 자치해야 돼. 밥값도 제대로 결정 못하는 그거 주체가 무슨 놈의 지방자치예요. 그런데 그럼 중앙정부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좀 자치적으로 하게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치적으로 하게 하면은 출장비 하루에 100만 원도 쓰고 밥은 뭐 롯데호텔이나 뭐 저기 조선호텔 가서 먹고 막 이럴 거다.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있고 시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가가지고 롯데호텔에 가가지고 매일 롯데호텔 가서 2번 밥 먹었다 하면 그 의회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뭔가 하면 그거 풀어줘 버리고 그 다음에 백성은 조지야. 이거는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리석고 산악하기 때문에 국가가 컨트롤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정말 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있다는가 하면 이 정부 돌아가지고도 소주 광고를 규제하겠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왜 소주 광고 규제하겠다니까 젊은 여성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남성이 나와서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 막 퍼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해줘야 된대. 건강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규제하겠다? 먹방 방송 규제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왜 먹방 방송 규제하냐니까 먹방 방송 보고 마구잡이 먹어가지고 이 비만해지면은 국가가 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뭘로 보느냐? 먹방 방송 보면 막 자기 그 체중 넣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 먹는 그 정도의 백성이에요. 그래 이게 이런 사고가 들어있으니까 이 국가주의가 아까 말하는 문화화돼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자, 제가 다른 생각을 한번 전해볼게요. 다들 전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장 실패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 실패합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지금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게 신자유주의가 마치 모든 그 어떤 그 문제의 원인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한국의 진보 세력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부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왜 시작됐죠? 신자유주의는요, 시장의 실패가 신자유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실패가 신자유주의를 만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장이 글로벌화되어 가는 거예요. 시장이 글로벌화되어 가니까 여기 있던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 자본이 유럽으로 가고 그러면서 시장이 글로벌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공권력도 따라서 글로벌화되어 가면서 G21이라든가 G7이라든가 어떻게 하든지 국가들끼리 모여서 빨리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세계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국가 권력이. 실패해가지고 시장은 글로벌화돼야 되는데 국가는 여전히 자기 그 말하자면 지역적인 국가로 남아있으니까 이 갭이 뭘 만드는가 하면 소위 말하면 기업이 국가 권력 위에 올라서는 신자유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 신자유주의는 기업이 못되고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고서 국가 권력을 더 강화하면 신자유주의가 무슨 달라집니까? 참 한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니까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소득 불평등 심화됐으니까 그러면은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든 국가 권력이 더 크게 작용해가지고 국가 권력이 평등을 좀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국가 권력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 작용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다고요.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느 것이 앞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자유가 앞서야 됩니다. 평등이 앞서면은 저는 평등도 죽인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평등하자고 하면은 국가 권력이 돌아서 우리를 눌러줘야 돼. 사람이 자유권을 어느 정도 눌러줘야지 평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유권을 눌러주다 보면 그 권력 자체가 더더욱 권력화됩니다. 더 비대해지거든요. 절대 권력화되면서 절대 권력은 또다시 뭘 만든가 하면 불평등 구조를 만듭니다. 그게 다 공산주의 사회야.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이 평등을 추구한 국가에서 그 안에서 계급이 형성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가지고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북한처럼 세습 왕조가 나오잖아요. 자유로운 체제 속에서는 자유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평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유로우니까. 평등하자는 이야기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와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평등이 앞서버리면은 권력이 더더욱 비대 권력화 되어버리면서 절대 권력이 되면서 오히려 평등하자는 이야기까지 죽여버립니다. 자유롭자는 이야기는 나올 수도 없고 평등하자는 이야기도 함부로 못. 지금 북한에서 평등하자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천하 공물론 이런 거 꺼내가지고 대동계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겠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토크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했는데 프랑스 혁명하고 나니까 자유와 평등을 같이 추구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평등을 더 우선시해버려요. 평등이 우선시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평등하기 위해서 뭔가 뭐 관료권이, 행정권이 강화되고 관료권이 강화되면서 이 소위 평등을 하겠다고 나선 국가 권력이 또 그 관료 권력이 어느 것을 대신하는가 하면 과거의 귀족의 권력을 그대로 대신해버립니다. 오히려 귀족은 윤리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긴 이 권력은 윤리조차도 없는. 그래서 가서 자기는 이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이 결국 많은 문제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쫓겨가지고 도망간 게 사실은 미국 가서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그 책을 쓴 거죠. 그래서 미국 가서 보니까 여기는 자유와 평등이 두 개가 서로 조화로운 그걸 만들어내더라 라고 이제 보는데 그 이야기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 우리 국가가 사회 변화 주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본도 민간 부분의 자본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정보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했을 때는 그때는 국가가 앞서서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그런 단계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사회 변화는 모든 사회에 있어서 뭔가 하면 민간 부분이 오히려 지금 주도를 합니다. BTS. 제가 BTS 보고 정말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나간 유튜브를 보다가 BTS가 2년 전에 유럽에서 공연한 걸 제가 봤습니다. 3.1절 날입니다. 3.1절 날. 3.1절 날 유럽에서 우리말로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 27만 명의 관중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이 우리 국가한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삼성이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문화 영역이 됐든 기술 영역이 됐든 혁신을 갖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 민간 부분의 엘리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국가 부분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국가 부분은 따라갈 수가 없는가 하면 국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려면 혼자 의사결정을 못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 독재국가 같으면 혼자 결정하고 막 따라가는데 이제 독재국가 해서도 안 되고 독재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의를 모아야 되는데 중의를 모으는 과정이 국회를 통해서 모으고 이게 벌써 늦단 말이에요. 늦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결정도 비합리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와서 정치가 점점 정치가 이상하게 돼가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인 결정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조심스럽게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민심이나 여론은 반드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민심과 여론 존중해야 되고 정말 그걸 국가의 모든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놓고 결정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민심과 여론 속에 미래를 위한 전략까지 다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결정자들은 이미 리더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립서비스하고 바쁘고 분열해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기 바쁘고 돈 뿌리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리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 점점 리더가 아닌 추종자가 돼가는가. 뭐의 추종자가 돼가는가? 민심의 추종자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우리 사회에 정치 지도자 있습니까? 지도자라는 게 뭔가 하면 앞선 생각을 가지고 앞서 나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자기 비전을 갖다 설파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현실 정치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현실 정치가 이미 그 사람들이 그 딛고 올라설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뒤로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는 민심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욕하고 삿대질하고 감각적인 언어로서 상대를 때리고 하는 그 사람들만 지금 부각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부 기자들조차도 최근에는 복잡한 문제는 안 씁니다. 정책적인 문제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하면은 그거 이제 기자들도 이미 그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도 누가 누구를 욕하더라, 누가 누구를 때렸다. 이게 기사에 거의 대중을 잃어버립니다. 정치가 점점 더 천박해지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우리 사회는 하여튼 변화를 주도하는 건 오히려 지금 민간 부분입니다. 국가가 자꾸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서 접속의 힘.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로 변하는가 하면 집단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동창회니 무슨 종친회니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는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개인화된 사회인데 이 개인이 뭉쳐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사회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그래서 접속의 사회입니다. 이제는. 연결의 사회고 접속의 사회인데 이 연결의 사회가 굉장히 자유의지가 강한 개인이 연결되고 접속되는 사회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정의와 공정이 중요한 민간 부분에 있어야 중요한 가치로 등장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수 뽑을 때도 보면요. 한 서너 명이 교수 앉아서 뽑으면 그 교수가 이상한 교수가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중에 실세가 있어가지고 그 실세가 막 주도해서 뽑아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50명 보고 뽑으라고 하면요. 비교적 공정하게 뽑힙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자면 후보자 중에 특정하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없거든. 없으면은 뭔가 하면은 그야말로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투표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SNS가 이렇게 발달하고 하니까 어떤 특정의 현상 중에 하나가요. 이제는 이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부각이 되면서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유회사 하나가 최근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갑질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 이제 소비자들이 나하고 그 분유회사나 우유회사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좀 내가 그 회사가 좀 잘못돼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공정성이 외배될 때는 굉장히 따갑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의 사회와 연결된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신용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을 지켜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되고 법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누가 겁이 나서 지키는가 하면 소비자가 겁이 나고 여론이 겁이 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회 기여가 많아집니다. 정부만 공적인 재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이 공적인 재화를 창출하는 행위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CEO가
자기 재산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규모가 얼마냐? 5조 원 정도가 된다고 지금 추정이 되죠. 어디다 쓰겠냐? 하니까 임팩트 사업을 하는 데 쓰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임팩트 사업이 뭐냐?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업가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키우는 데 쓰겠다. 실제로 지금 모든 사업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체제로 이미 체제 자체가 전환이 되고 있다. 시장 체제도. 그래서 이제는 국가는 선이고 국가는 뭔가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민간 부분은 뭔가 나쁜 일을 하니까 그걸 억눌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형평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는 일까지 민간 부분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개인과 공동체, 시민사회, 시장이 앞서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가주의 체제를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의 시대라고 제 스스로 이름합니다. 아이의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량이 다 발휘되는 그런 사회고 아이가 특히 커넥티드 아이, 연결된 개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노베이션하고 인벤션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 저것이 한국의 미래지. 국가가 이제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국가가 가가지고 나서가지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국가가 있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